오는 3분기 실적부터 해서는요,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는 하락을 우리가 정의를 한 세 가지로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5에서 10%. 사실 이거는 완전한 매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인 것 같은데.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하거든요. 대표님 요즘 시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요즘에 뭐 중국 얘기도 있고 세계 글로벌 얘기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좀 강세론을 계속해가지고서 어,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 이런저런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께서 2021년에 강세장, 2022년에 하락장, 또 2023년에 반등장, 그리고 이제 강세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 완전히 이게 안착이 될 것이냐, 음, 그 여부가 지금은 그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부터는 실적이 정말로 이제 기업들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서 음, 그와 동행해서 증시도 따라서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 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까지 해가지고서는 미국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서 이익 역신장이 났었어요. 네. 마이너스가 이제 났었습니다. 근데 2분기라는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이 2분기인 것이고, 그 2분기 실적 시즌이 미국도 거의 끝이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들, 그리고 그 실적 발표에서 기업들이 하는 얘기들, 그런 거를 보고서 미래 이익 추정치를 조금씩 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미래 이익 추정치도 작년부터는 계속 내려만 가고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서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는 이게 더 이상 내려가지를 않고 음, 옆으로 이렇게 이제 개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몇몇에서는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이제 과거에 보게 되면은 증시가 한번 작년엔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증시나 경제가 그런 게 되게 안 좋았다가 회복기를 거치고 그 다음엔 본격적으로 회복 추세에 접어들 때 그 직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실적과 함께 동행하는 증시가 그런 국면으로 잘 넘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오는 3분기 실적부터 해서는요, 전년 동기로 해가지고서는 대비로 해서는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내년도하고 올해 실적을 비교로 하면 미국은 내년도가 10% 이상의 어, 이익 성장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세상도 좋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의 잠깐의 이런 것은 조정이라고 일시적 조정으로 보시는 거고. 네,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이죠. 음,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다시 하반기에 올라가고, 이게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한 단계 높은 인플레를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음, 그 다음에 회복이 된다라고들 하는데 또 글로벌 경제를 보면은 문제가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봤었을 때는 진짜로 이익이 그렇게 가정치대로 흘러갈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보게 되면, 정말 그래가지고서 이익이 잘 나오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는 미국의 소비나 등등등 지표들이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잘못하면은 그게 또다시 뭐 가령 뭐 인플레를 자극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3월, 4월에 겪었었던 은행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여전히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많이 있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익이 정말로 증익이 되는 거를 아직 보지는 못한 음, 그런 상황이 겹쳐가지고서 이 같은 이제 그런 잡음을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나쁘게 봐도 한 6개월만 참으면 되겠네요. 연말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최근에 뉴스에 그 마이클 버리나요? 네, 네, 예, 쇼배팅을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맞습니다. 금액을. 그런 건 보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일단은 마이클 버린 진짜 포트의 회전이 빠르다 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그 이제 S&P 500 지수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하방 베팅을 한 거거든요. 16억 달러 정도 되는 예. 포지션을 구축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근데 그게 매 분기마다 내놓거든요. 그 자료를. 매 분기마다 이게 미국에서 자료가 공개가 되는데 3개월 전인 그 직전 분기 말에는 그런 포지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만에 그렇게 확 잡은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매를 아주 세게 하시는 분이다 어.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포지션 자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사실 이제 뭐 매니저 개인의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매니저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참고 정도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이클 버리 이번에 망할 거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그것도 또 알 수가 없는 것이 매매를 과격하게 그전 분기에는 없었던 거를 이번에는 막 16억 달러씩 하는 거를 네. 보셨잖아요. 네. 다음 분기에는 그 포지션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보다 포지션이 증가를 할 수도 있는 어. 거고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매매 회전율이 높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저는 장을 보는 시각이 마이클 버리도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렇게 뭐 이익 한 10% 정도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강세장이 이제 예상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런 조정들은 좀 과감하게 기회로 삼아서 주식을 더 모아가는 걸로 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음. 현실적으로는 나는 현금이 이미 없는데 막 그런 말씀도 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져서 실적 장세로 여름 동안에는 넘어가는 그림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증시 순환으로 봤었을 때에 보통 그 이제 뭐 약세장, 강세장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사이에서도 뭐 금융이니 실적이니 역금융, 역시적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장세가 실적 장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요번에 실적 장세에 안착이 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 장세는 지속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에 평균적으로 봤었을 막 1년씩 때는요. 그렇게 가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순환원 자체가 재고 순환 주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보통 한 40개월 정도 주기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실적 장세가 홀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안착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번에도 일단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게 과연 진짜로 안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전에 보시게 되면은 재고 주기라고 제가 일단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재고의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 사실 작년도만 해도 과잉 재고로 인해 가지고서 글로벌이 고통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시기가 지난 재고 제품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악성 재고로 남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업체들이 할인을 해서라도 네. 빠르게 이걸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재고를 판매하느라 마진도 나빠지고 또 그 사이엔 재고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때문에 회사 자체도 유동성이 좀 나빠진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계속해가지고 그래서 재고 증가율이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간밤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이제 총 재고 증가율이 원래 이게 거의 뭐 10% 중후반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6월 달 데이터 나온 거 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서는 2.1% 증가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평균 혹은 과거의 평균적인 것 이하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재고의 조정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진짜로 경기가 좀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새롭게 재고를 그에 맞춰서 조금씩 쌓아 나가는 새로운 재고 주기가 도래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실적 장세거든요. 네. 주문을 막 낸다는 거니까는요. 그런 이제 앞에 뭐랄까요 그 요리를 할 때 그런 재료들을 미리 다듬어 놓는 그런 단계는 저는 끝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재고주기라는 거는 전 섹터를 말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순환론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구분이 됩니다. 네. 제일 짧은 게 재고의
증감에 따라서 재고 주기 얘기하고요. 우리가 그 일본의 우라가미 군이요 이론 많이들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때 군이요의 이 이론 자체는 뭘 배경으로 짜여져 있냐면은 바로 이 가장 짧은 재고 순환 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더 긴 주기는 한 10년짜리 주기인데 요거는 투자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기계나 장비 같은 것들을 금방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과거에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 그래서 이 투자 주기하고 그다음 재고 주기가 같이 일어나면은 되게 큰 장이 온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주기가 있고 진짜 긴 주기로는 바로 이제 그런 뭐 혁명 이제 산업형 이제 그 이런 산업계에서의 정말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가지고서 뭔가 크게 바탕을 한번 확 바꾸는 네. 요런 것들은 뭐 수십 년에 한 번 네.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주기는 주식 시장을 예상하는 데에는 별로 그렇게 이게 임팩트는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계속해서 좀 그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뭐 GDP나 성장률이나 모든 것들이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이거는 나타나는 큰 그림에서이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순환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재고 주기. 네.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얘기하자면 투자 주기. 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하나만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이 투자 주기 관련해 가지고서는 사실 요거를 가지고서 좀 맞추기가 요즘에는 어려워졌다라는 말씀들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 투자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설비 투자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GDP를 우리가 계산할 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서 무형 자산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무형 자산 이런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늘었다 확 줄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좀 이게 변동성이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었을 때에는 일단은 재고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고 주기도 어느 정도 보셨을 때 그 많이 이제 좋은 쪽으로 턴어라운드 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적 장세가 안착됐다라는 거는 언제 정도에 확실하게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라 보세요? 네, 실적 장세가 완전히 뭐 안착이 되는 거는 네. 아무래도 기업 이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이 확 늘어나는 음.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전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은 향후에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라는 사실 그거를 안고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엇박자이긴 하거든요. 펀드 매니저 서베이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매달 글로벌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간밤에 또 조사 최근 게 나왔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네. 아니면 랜딩이 없는 노 랜딩이냐. 네. 그러니까 노 랜딩이라는 것이 침체가 없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연초 대비해서는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거에서도 조금 늘었다라고 하는데 노 랜딩 비율이 9%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이냐 아니면은 하드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랜딩은 한다라고 여전히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내에서 세부 항목을 보아도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든지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심리가 어떠냐 펀드 매니저들의 그거를 해볼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자체도 거의 이제 가장 나쁜 쪽에 가장 부정적인 방향 쪽에 아직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인플레가 엄청 왔었고 그 다음에 돈을 풀었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전쟁도 났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계속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죠. 게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또 패권 경쟁까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딘가 하나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라는 심리는 그렇네요. 여전히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결국 이거를 씻어내주기 위해서는 기업들 실적이 꾸준히 예상 대비 잘 나오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진짜로 성장까지 역성장이 아니라 나아주게 되면은 점점 더 이런 경기에 대한 확신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실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광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 이런 게 있지 않겠냐. 그런 불확실한 요소를 그래도 우리가 감당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보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뭔가 부러지지 않겠느냐 중에서 이미 그런 뭐랄까요, 후보 하나 큰 게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미국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3월 달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음. 터진 이후로 뭐 최근에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음. 피치해서 강등한 사례도 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미국의 실제로 은행들의 개별 은행에 대해 가지고서도 뭐 전망이나 등급 하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음.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은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금융사로 인해 가지고서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서 금융사 내부에서의 자기네들끼리의 구조조정으로 끝나느냐. 한쪽은 찻잔 속에 태풍이 뿐이고 한쪽은 정말로 피해야 되는 부분일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발현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 높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융사로 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너무 많은 부채를 내서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은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파생 상품이 너무 많이 엮여 있다. 네. 요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금융위기 때는 이 모든 게 다 세 가지가 충족이 됐었거든요. 어.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랬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물론 이제 대형 은행들 위주로 더 강한 규제를 한 것이긴 하지만, 음. 규제가 지금 미국에 특히 이제 그다음에 글로벌 대형 금융사에는 강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비율도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부 외에 자산이나 부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엄격해졌고요. 파생 상품은 사실 말할 나위도 없이 그때 문제가 생긴 게 파생 상품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거를 뭔가 공격적으로 여기에 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물론 그 사이에서도 좀 삐그덕 되는 게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때 대비해 가지고서는 시스템으로 갈 만한, 전이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근데 금리가 이만큼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 몰랐고, 또 채권을 국채를 이제 장기채를 뭐 몇몇 좀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만하다 싶을 정도로 금리의 금리 변동 리스크를 무시하고 경영을 해온 거죠. 그런 데들에게는 철퇴가 내려지고 구조조정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와는 지금 다른 것이고 네. 상당히 컨트롤을 잘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숫자들을 보시려고 하면은요. 네.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때 되돌아보시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미실현 손실이 되게 많고, 그로 인해 가지고서 자기 자본이 사실상 잠식된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니까는 이제 그 뱅크런이 막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매주 금요일 날에 연준에서 은행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예금 그다음에 대출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 예금액 추이를 보게 되면 SVB 사태가 딱 터지고 난 직후, 그러니까 3월 말 대비해서 가장 최근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서 예금이 0.8%밖에는 빠져나가질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게 별 변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다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쪽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다. 그 다음에 또 걱정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대출을 굉장히 안 내주려고 하는, 그래서 신용 경색이 올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출을 총합산을 해보면 오히려 요거는 소폭 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색도 발견이 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매주 목요일에는 연준에서 그 급전을 빌려가는, 그러니까 은행들 중에 돈이 없으면 연준에서 빼다 쓰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게 금액 추이가 어떻게 되냐가 나오는데, 요 금액 추이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BTFP하고 그다음에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인데, 네. SVB 터지고 난 직후에 1,600억 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그 중에서 이제는 한 1,000억 달러 초반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여전히 빌려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방만한 경영 때문에 신음하는 데가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그 정도는 낮아졌고, 그 사이에 문제 냈던 데들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등등등등은 지금 뭐 팔려 나가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해외에서도 문제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은 해외에서도 연준에서 급전으로 돈 빌려간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달러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600억 달러 이상을 빌려갔었다가 이제는 2억 달러밖에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도 뭔가 급전에 빼다 쓸 만한 요인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이제 그 뭐 증거들을 좀 발견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요런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를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 뭐 지수가 10% 20%막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뭐 다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빠질 수는 있지만 막 2022년처럼 막 30% 20%막 이렇게 빠지고 이런 거는 예상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하락을 우리가 정의를 한 세 가지로 해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5에서 10% 이거는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 그렇죠. 없이도 가령 최근에 좀 너무 오른 것 같아라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완전한 매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맞추기는 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한 15에서 20%.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보면은 뭐 남유럽 부채 위기가 확 크게 번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우상향 그림을 바꾸지는 못하는 그것도 사실은 맞추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30% 이상의 하락이 나오는 거는 항상 요거는 경기 침체를 동반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정책적인 것들도 중앙은행들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증시를 맞춘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이게 뭐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이게 뭐 맞춰봤자 그거는 운이었어라고 할 정도인데 그나마 이 30%짜리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들 좀 이제 그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모아 보면은 그나마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얘기할 거리가 좀 있다 정도이고 저도 그거를 가지고서 순환론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뿐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한게 분명합니다 저는. 예. 그러면은 지금은 그 작년에도 왔고 또 이번에 이렇게 30% 이상 올 확률은 없을 것 같고 뭐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조정 받으면은 좀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뭐 작년과 같은 정말 30%의 하락.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우리가 작년 뭐 3월, 4월 이때에는 금리가 여전히 제로 금리였었어요.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당시 상반기에 내내 120불이 맞아요. 이상으로 엄청 머물러 낮죠. 있었고, 그때 중국에서는 강하게 제로 코로나를 하는 바람에 공급망 교란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서 높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경제는 긴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와 같은 것들 중에서 이미 한 것들이 많고 덕분에 인플레가 작년 9.1%에서 지금은 또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하나하나씩 꾸역꾸역 해소를 해온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는 확연하게 상황 자체는 그때 대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나은 지금 진전을 보인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